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교재 257페이지를 보시고 조세정책이라는 게 있죠. 257 조세정책. 가끔 가다가 작년에 이제 공부하신 분도 있지만은 이제 세법 문제를 내요. 여러분들 왜 국세지방세라고 들어보셨죠?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한 게 되기 때문에 여긴 그게 좀 없더라고요. 나중에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또 특강 때 또 다뤄드릴 건데, 일단은 밑에 가시면 조세의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조세의 기능은 딱 두 가지만 좀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원 배분의 기능하고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의 기능하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요것만 좀 체크해 보세요. 소득 재분배,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원 배분이라는 자체, 자, 기능에 부동산 자원 배분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요거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시험에 나왔냐면 디귿번을 보세요. 부동산 조세는 상대적 가격 변화를 통해서 부동산 수용급을 조절하는 자원 배분의 기능이 없어요? 있어요. 있고요. 공공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도 그 기능을 갖죠? 사적에서도 갖죠? 공공에만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니을번에다가 별표 붙여보세요. 자, 정부가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부과할 때,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냥이 돼요? 동일하게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가겠죠. 그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에 소득 재분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얻는 사람을 나눠줘야 되죠.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게 이제 사회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이제 좁히는 기능인데, 하나가 쉬어가는 코너가 밑에 조그만 그 당구장 표시 같은 거에 소득 재분배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아니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오래간만에 쉬어가는 코너. 자, 자구가 정량 아세요? 야매만 알아. 무슨 정량? 자고가 정량, 자고가 정량. 근데 자가 뭐예요? 자원 배분하죠. 자고가 정량만 하면 어떻게 해?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가요? 있고요. 고환 기능이야, 교환 기능이야? 교환. 그 다음에 가격 창조 기능이 있고, 정보 제공이 있고, 양과 질의 조정이 있죠. 제발 야매만 좀 아시지 마시고. 그럼 여기 소득 재분배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자고가 소형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소득 재분배는 그냥요 조세의 기능이에요. 부동산 시장 기능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내신 거예요. 다시 할게. 소득 재분배는 아까 자고가 정량에 들어가 안 들어가? 부동산 시장 기능이 아니죠. 아니고 이건 조세의 기능이다. 이걸 이제 유의 있게 보자는 걸로 이제 쉬어가는 코너를 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넘기시면은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제 제가 나중에 이 문제, 자, 이걸 다 한 다음에 이제 제 요약을 가겠는데, 자, 조세의 전가와 기착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자, 들어보시면요.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에요. 그래서 조세의 전가는 뭐고, 전가와 기착이 뭐냐. 자, 이걸 잡아야 되죠. 들어갑니다. 아까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걷죠. 그럼 그림을 보시게 되면 건물주한테 세금을 부과시키죠. 재산세를.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시켰어요. 부과시켜서 이제 지금 임대료가 칠판주기처럼 1,000원이다. 1,000원이 상태에서 자, 100원은 이제 건물주 임대인한테 부과를 시킵니다. 그럼 임차한테 넘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나요?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럼 그냥요 전가시켜요. 전가시키죠. 그럼 얘가 공급자가 얘가 수요자가 되겠죠. 그럼 얘한테 전가시키는 거지 조세의 부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과는 가세권자가니까 전가라고 하고요. 자, 그럼 100원의 재산세를 부과시켰다.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을 올립니까? 올리죠. 그럼 소비자 부담이 작아지겠어요?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어요? 커지고 이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요를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고 얘가 60원을 부담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100원에서 60원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40원을 부담하겠죠. 그럼 얘는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예전보다 수입이 감소하겠어요? 그럼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임대료 오른 것만큼 전가되고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공공주택을 적게 만드는 게 좋아요?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많이. 예. 그럼 선진국은 어떻게 돼요? 공공주택이 많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좁다,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수요자가 대체재가 많아지죠. 그럼 비탄력, 탄력 불리해져요, 유리해져요? 유리해져서 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담이 커질까요? 부담이 작아질까? 작아져요. 전가를 못 시켜요. 그럼 조세 부담이 작죠. 부담이 작고요. 근데 우리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대체재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탄력적이에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그럼 아까는 갑돌이가 나간다 그러면 잡아야겠죠. 미안하다. 너 조세 부담을 적게 해줄게. 근데 얘는 나간다 하면 그냥 야 나가라 그래. 나갔더니 집이 있어 없어. 다시 들어가서 어머 전 조세를 너무 좋아해. 저한테 부담시켜주세요. 그러죠. 그러면 조세 부담이 커지겠죠. 나중에 예전에 이제 참새 시리를 했는데 나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탄력 쪽은 그냥요 유리해요. 부담이 작아져요. 비탄력 부담이 커지겠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책에 들어볼게요. 자, 그래프는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근데 보시게 되면은 가격과 양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급과 수요가 일어나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럼 아까 1,000원에서 원은 뺄게요. 1,000원에서 자, 이렇게 양이 10개다. 자, 이 상태에서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켜요. 자, 그럼 얘는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자, 우리가 수요 곡선 이동해서 따라서 좌상향 이동. 좌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거는 재산세를 부과시킨 것만큼 누가 부담하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떡하?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예전에 왜 제가 이 경제지대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따라서 생산자 잉여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이 정도를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거를 만들 때 생산비가 들어가죠. 근데 요만큼 받아야 되는데 요만큼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따라보세요. 생산자 잉여. 그래프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자, 수요자는요. 수요자도 잉여가 없을까? 잉여가 있을까? 있죠. 자, 요것만 부담하는데 원래 이만큼 부담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요렇게 녹색으로 칠한다는 건 따보세요. 소비자 잉여.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자, 이거를 생산자 잉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따 그 책에 이따 체크해 볼 텐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100원을 부과시켰다. 누가 부과하냐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거래량이 줄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냥입니까? 가격을 올립니까? 올려요. 그러면 1060원만큼 정가된 만큼 올라가죠. 그럼 60원만큼을 누가 내겠어요? 임차인이 내겠죠. 대답해봐요. 그럼 삼각형이 늘어나요? 삼각형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이만큼 빵꾸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빵꾸가 났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100원에서 60원이면 공급자가 40원을 냈죠. 그럼 1000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그럼 40원이 얘만큼 생산자에 대한 수입이 줄어든 거죠. 맞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요 삼각형 보이시죠? 따라서 빵꾸가 났다. 빵꾸 나서 요거는 이제 조세를 걷어갔지만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 들고 소비자 잉여 준 거죠. 오케이? 그럼 따라서 둘 다 빵꾸가 났다. 그러면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안 된다, 발생된다. 대단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할게요. 펜 들어보세요. 이따 프린트 가기 전에 258페이지 가시면 파란 색깔이 있어요. 자, 조세 정가는 뭐예요? 재산세가 부과되면 납세 의무자인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죠. 세금 일부를 임차인한테 이전되는 걸 뭐의 전가? 조세의 전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세 부담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걸 조세에 뭐라고 해요? 귀차. 맞아요? 그럼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4번 있어요? 금액만 약간 틀려졌어요. 자, 그럼 부과된 세금이 아까 그냥입니까? 이 1060원만큼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그렇죠. 그럼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높고. 자, 요 삼각형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빵꾸가 났다. 그럼 소비자 잉여도 증가했어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한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000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그럼 40원만큼 공급자 이윤이 감소한 거죠. 그럼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게 된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안 나오는데 그래프를 좀 이해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도 감소시키고, 자, 따라서 둘 다 빵꾸가 났다. 그러면 좋아져요? 안 좋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안 된다? 발생된다. 이게 나왔었어요. 발생돼서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는 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4번. 이 탄력성이라는 것이 반반씩이에요?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밑에 3번에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비탄력적은 대체재가 적죠. 그러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럼 비탄력적이 조세의 부담이 더 기착 부담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갈게요. 자, 지금 봐봐봐.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이지. 그럼 수요가 더 불리하잖아.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는 숫자로 냈더라고요. 그죠? 숫자로. 그러면 1번에 누가 더 비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수요. 그럼 수요가 불리하죠. 그러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 누가 이제 비탄력적 얘기해 보세요. 누가 비탄력적이에요? 공급. 공급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넘기시면 이제 262페이지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넘겨볼게요. 262페이지 가시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왜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이 있었죠? 그럼 신규주택은 공급이 쉬워요? 공급이 좀 어려워요? 수요자들이 고소득층이죠? 그러면 공급이 불리하고 수요가 유리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조세에 대한 기착이 누가 더 적게 내고 누가 더, 자, 고소득층이 그냥입니까? 더 적게 기착합니까? 공급자가 더 많이 기착되겠죠. 그런가요? 그런데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공급이 탄력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가 소득이 없으니까 비탄력적이니까 임대업자 고소득층이 더 적게 기착하고 임차인이 더 많이 기착하겠죠. 그럼 결론은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했어요. 누가 많이 부담했다? 그래서 전 페이지로 가시면 이거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자, 261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파란 색깔 밑에 두 가지가 있죠. 밑에 261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파란 색깔 있어요? 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갈게요. 정부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하게 되면, 아까 저소득층이 세금이 더 많이 부담했죠. 그냥이요, 역진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역진세. 역진세는 이제 이 고소득이 더 세금을 덜 내고 저소득층이 더 많이 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진세는 어떻게 돼요?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좀 재밌게, 역진세는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과세 표준에 따라서 증가되는 게 누진세잖아요. 근데 이건 오히려 과세 표준의 증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니까 저소득층이 더 부담이 크고 고소득층이 부담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역진세는 그냥이야 반대야. 반대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지문이 나왔어요. 탄력 비탄력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럼 역진세는 좋은 세금이에요? 안 좋은 세금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역 같은 일이 있어 하죠.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역진세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러면 3번, 따라서 누진세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형평성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진세를 부과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아까 5번, 4번 문제는 했었어요. 공공주택을 많이 확대시키면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재산세가 저소득 임차인에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키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제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자, 지금 경제적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 경제적 효과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아까 조세의 정가, 4번 조세의 정가 가면은 밑에 그림 밑에 경제적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걸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배포 쳐놓으시면 세금을 부과시켜서 규제를 강화시키면 수요만 감소해요? 공급도 감소를 해요? 감소하고요. 자, 아까 동일 비율로 같은 과세를 하게 되면 고소득층이 더 상대적 혜택을 주죠. 고소득이 적게 부담하고 저소득이 많이 부담하죠. 그러면 4번, 3번 같은 비율로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역진세가 발생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4번 재산세를 뭐를 바꾸셔야 돼요? 누진세를 부과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것은
고가주택이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저가주택이 또 적게 수익적 편평을 달성시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른쪽 탄력성 그냥 이렇게 가세요. 탄력적은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니까 부담이 적어지고 비탄력적이 많아지겠죠. 아시겠습니까? 됐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제가 이제 260페이지를 보시면, 가시게 되면은, 밑에 토지세의 경제적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들 헨리 조지라고 들어보셨죠? 별 조지가 다 있어요. 무슨 조지? 헨리 조지. 그러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입니다. 단일세 운동. 자, 그래서 우리가 지대이론에서 고전압파 들어보셨죠? 그럼 얘는 신고전압파예요? 고전압파예요? 고전압파. 그럼 고전압파는 자, 이 지대를 비용으로 받나요? 하나의 잉여로 받나요? 불로소로 받죠. 그래서 잉여로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요. 자연적 특성.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갑돌이가 지주예요. 지주.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그래서 얘가 자, 땅을 빌려줘요. 그럼 그냥요, 땅의 임대료를 받아요. 따라서 지대. 지대라는 게 토지의 임대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봐봐. 자, 여러분이 배우셨을 때 이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공급이 됩니까? 물리적 공급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완전 수직이라는 과정에서 가는 거거든요. 무슨 아파니까 그런 거죠? 고전 아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정부가 자, 주택은 아까 재산세를 부과시키니까 따라서 빵꾸가 났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되죠. 자원 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있을 때는 그냥입니까? 이거는 물리적 공급입니까?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용도 전환이 가능하죠. 옛날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자, 이 공급이 그냥이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냥 불리해요.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해요. 그러면 전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이야 있는 사람이 다 내야 돼. 그러니까 토지세만 거두라는 얘기예요. 단일세 운동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때요? 지금 가격을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리죠. 그래서 이거를 다 토지 소유자가 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주택은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양이 줄어드니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죠.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 토지는요,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잖아요. 그럼 자원 배분이 여기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누가 얘기했다? 헨리 조지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요, 이따 보겠지만은, 자, 그냥요, 요새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러면 그냥이야 용도 전환이 가능해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전가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자, 지금 260페이지 보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파란 색깔 위주로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토지 공급이 무슨 비탄력적이라고 지금 헬리주가 있겠죠? 완전 비탄력적. 그럼 공급 탄력성이 제로죠.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토지 공급자 소유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임차인한테 전혀 전가된다,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안 돼요. 자, 그럼 오른쪽 2번. 제가 얘는 고전압파라고 했죠? 그래서 파란 색깔 토지세는 타인에게 전가된다, 전가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제가 빵꾸가 난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후생 손실이 많아요? 적은 효율적이에요. 효율적 세금이 되겠죠.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한다, 초래하지 않는다. 초래하지 않죠. 그래서 토지세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주장했어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3번이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왔는데 기출문제. 헨리 조지가 그냥입니까?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습니까? 그럼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수를 100% 징세할 때 어떻게 돼요? 이 토지세를 다 이 지주가 내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세 수입만 재정을 충당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근데 4번 체크. 현실적으로는 그냥입니까? 용도가 다양합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하죠. 그렇다면은 공급국세는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 부과되는 세금은 다른 사람한테 전가되는 게 지금 현실적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죠? 넘겨볼게요. 자, 넘기기 전에 마지막 양가로 3번에 가시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제적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일단 제 요약으로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자,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입니다. 자, 이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킨다는 거는 시세 차익을 많이 나기 때문에 수요를 좀 억제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 8.2 정책 때 양도소득세를 이제 중과시킨다 그러고 시간을 안 줘야 돼요? 좀 시간을 줘야 돼요. 줘야 되죠. 2018년 4월 달까지 이제 줬어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물량이 완전히 쏟아져서 공급이 물량이 많이 나올 줄 알았죠. 그럼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누구 생각이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양도세 중과는 그냥입니까? 다주택자입니까? 눈 깜짝 안 하죠. 정권 바뀌면 때문에 메롱합니다. 그럼 물량을 내놔야 안 내나? 이걸 따라서 동결효과. 꽁꽁 얼어붙는다는 얘기죠. 그럼 동결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가격 하락 상승. 상승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기본서 보고 계셔요? 그러면 파란 색깔 위주. 자, 갈게.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양도세는 중과는 여러 가지 그냥이야 부작용을 초래해. 그럼 기업번 두 번째 동결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꽁꽁 얼어붙는다. 그 물량이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기존 애들이 어디게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매각 처분을 기피하죠.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그럼 양도세 중과된 후에 그 동결효과 발생하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더 좋지 않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5번 문제 이제 하기 전에 제 프린트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이 조세. 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와 토지 보유세 경제 효과를 제가 해봤어요.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면 그냥입니까? 동결효과가 발생합니까? 공급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아까 보유세 중과 때 용도에 따라 동일세율로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그다음 밑에 헨리 조지라는 애 나와 있나요? 그럼 헨리 조지는 무슨 단일세 운동을 주장했어요? 그럼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는 그냥이야 다 없애. 정부의 재정에 토지세만 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대를 100% 징수할 때 토지 수혜만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에 토지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는 게 토지 단일세 운동이에요. 그럼 거기 위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원 배분이 왜곡이 초래된다, 초래되지 않는다. 초래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 5번 문제를 풀어오셨으니까 자,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부동산 저번 주 문제.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까 1번은 심화예요, 완화예요. 완화고. 자, 2번 양도소득세 중과했더니 동결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봐봐. 토지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그럼 만약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얘는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죠. 그러면 자원 배분이 왜곡이 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원 배분이 왜곡이 큽니까? 왜곡이 좀 작습니까? 작고 효율적 세금인데 그냥 나중에 해설해 보시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효율적 세금이다. 그냥 그렇게 고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아까 나왔던 지문이죠.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따라 동일세율을 해야 돼요. 차등한 세금을 해야 돼요. 4번이 정답인가요? 자, 5번은 봐봐봐. 헨리 조지 아시죠? 그럼 헨리 조지는 자원 배분이 왜곡이 초래되지 않으려면 공급이 어떻게 되죠? 완전 탈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인가요? 됐습니다.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문제로 가는데 우리 투자로 갑니다. 투자로 가셔서 자, 일단은 오늘 문제가 투자 파트를 받으시면은 딱 7문제가 이제 제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암기 노트를 한번 보세요. 암기 노트를 보시면은 자, 한 페이지만 잠깐 넘기시면 암기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가 있으면은 따라서 지렛대 효과 찾으셨습니까? 최근 같은 이제 저희 동료인데 책은 잘 쓰셨겠는데 지렛대 효과가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 한 페이지만 보시면 전체적인 시험 문제는 다 풀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렛대 효과가 나올 거니까 이제 거기 가는데 일단은 순서대로 이제 가는데요. 일단 교재로 가시게 되면 28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83으로 갑니다. 기본서.
자, 우리 부동산 투자 파트는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투자로는 나온다면 6에서 한 8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따라서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가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가는데, 자, 이 투자라는 자체가, 아무튼 이제 이론을 간다면 2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그 가볍게 볼게요. 자, 투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죠. 장래 수익은 항상 그냥입니까?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그 위험이 내포돼 있잖아요. 현재 확실한 걸 제출해서. 그래서 거기 위험에 대한 걸 우리가 배우고 갈 거고요. 자, 토지는요, 임대료만 받아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그럼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속성 때문이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 갔나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얻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임대료를 원하세요? 더 양도 차익을 원하세요? 양도 차익을 원하시면 투기꾼이에요. 그래서 자, 285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투기라는 게 있나요? 투기는 요즘 잘 안 나와요. 투기는 양도 차익만 노려요. 그래서 투기의 개념이 있죠. 개념. 거기 투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건 그냥요. 양도 차익만 노려요. 그럼 단순히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거가 돼서 단기간에 매각 차익만 노리는 거죠. 그렇게만 참고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만 가지고 자, 그래서 최근 이제 이 투자 파트는 조금 순서가 조금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지렛대 효과부터 잡아드릴게요. 305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305페이지 가시면은 30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지렛대 효과는 지문이 나오지 않으면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프린트에 한 페이지로 해놨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까지 볼 거예요. 출제 포인트까지. 그래서 그 안에 간단한 계산 문제가 있긴 한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죠. 자, 프린트 위주로 갑니다. 지렛대 효과 지금 찾으셨어요? 그럼 지렛대 효과는 우리가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글로 레버리지라고 나옵니다. 레버리지. 그러면은 우리가 봐봐. 타인 자본을 빌리게 되면은 지렛대 효과가 작아지겠어요? 지렛대 효과가 커지겠어요? 커지죠. 그럼 수익률도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도 높이지만 그냥입니까? 위험도 증가합니까? 위험도 증가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따 문제 풀 때 항상 지렛대 효과 나오면 위험 감소다, 무조건 위험 증가다? 증가로 찍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전세를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지렛대 효과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밑에 보시면은 정부 중립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거 이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이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부가 있고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밑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 문제를 해보게 되면 자, 일단은 거기 보시면 자, 1억이 전체 총 금액이에요. 1억이 총 투자액입니다. 총 투자액이어서 자, 여기서 이제 거기에 대한 2천만 원에 대한 우리가 순소득이 나와요. 순영업소득. 그래서 자, 갑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투자 수익률이 20%라고 돼 있죠. 이걸 따라서 총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총 자본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총 자본 수익률은 전체적인 수익률이 20%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왜 그래요? 1억에서 우리가 1억에서 2천만 원 한다면 20%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따라서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출제가 돼요. 지금 박스를 보고 계십니까? 그럼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는 자, 일단은 그냥입니까? 자기 자본이 내려갑니까? 따라서 내 돈이 내려가요. 내 돈이 내려가서 그럼 내 돈은 좌측에 보시면 4천만 원이 지분이죠. 4천이 내 돈이 내려갔어요. 내려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이 있습니다.
그럼 수익이 제가 지금 프린트에 2천이라고 해놨죠. 2천만 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자, 박스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제 2천만 원의 수익에다가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부채가 6천만 원이니까 600을 빼야겠죠. 그렇죠? 그죠? 거기 부채가 6천만 원 있어요? 그 만약에 60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요게 1,400만 원이 되니까 따라보세요. 35%. 근데 거기 조그만 박스가 하나 또 있죠. 자,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합니까?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억에 200만 원이 더 상승했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2천만 원에다가 그냥 해요. 200만 원을 더해야 돼요. 더해야죠. 그렇죠? 그럼 200만 원을 더해서 그럼 2200에서 자, 이자는 어떻게 돼요? 6천만 원에다가 이자가 10%죠. 그럼 600만 원을 빼겠죠. 그렇죠? 그럼 2200에다가 600만 원 빼면 16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4000이니까 따라서 40%. 40%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 상승이 나오면 2%를 그냥 해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할게요. 자, 그럼 박스에 보시면은 정부 중립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커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지분 수익률이 커야 돼요. 지분 수익률이 커야지만 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박스 보고 계시죠? 지분이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야 된다. 제일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되죠. 높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총자본.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아까 저당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밑에 금리 이자입니까? 아까 10%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총자본이 가격 상승이 없고 그냥 35%라고 한다면 자, 그럼 저당이 많아야 돼요? 총자본이 많아야 돼요? 총자본이 더 커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차이가 플러스가 되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이 하락하겠어요? 당연히 상승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런가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그냥입니까? 이 지분 수익률이 하락이 됩니까? 하락이 되죠.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면 35와 10% 사이는 자, 어떻게 돼요? 이익이 낮잖아요. 그죠? 근데 35에다가 자, 이자를 만약에 한 40% 이자를 빌리면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나겠죠.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중립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중립적은 그냥입니까? 다 같아집니까? 만약에 얘가 35인데 얘도 35면은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얘도 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박스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밑에 퍼센트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후수를 할게요. 그 퍼센트는 아직 보지 마시고 그냥 금액만 봅니다. 그럼 거기 밑에 보시면 출제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 붙여놓으세요. 자, 따라서 지총저. 그러면 어떤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정이 됩니까? 지분이 제일 높아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면 위험이 감소해요? 무조건 위험이 증가해요? 증가하죠.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경우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합니다. 꿀팁을 드릴게요. 레버리지 효과 나오면 무조건 위험 증가해요. 그 위험 감소가 맞다, 증가가 맞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글씨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레버리지 나오면 위험 감소 무조건 증가? 증가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자, 부채 비율이 커지면은 타인 돈을 많이 빌리죠? 그렇죠?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가고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돈 많이 벌리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하락하고 중립적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불변이죠. 같아지니까. 그럼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 비율이 변하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못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에 대한 거는 자, 밑에 따라서 내 돈을 밑으로 깔아야겠죠. 그 다음에 수익과 상승이 있으면 이자를 빼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5번에다 별표 3개 치세요. 아, 이게 어렵게 뒀어요. 자, 갑니다. 그럼 봐봐. 자, 지금 부라는 건요,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가 났죠. 저 좀 봐주세요. 맞죠? 그러면 얘가 30원인데 얘가 40 빌리면 마이너스 5%가 난 거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수익률이 낮아지겠어요? 낮아지죠. 그런가요? 그럼 부채 비율을 낮아도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없어요. 정으로는 전환되지가 않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지금 그냥요, 이자가 높아요. 그럼 얘는 수익률이 반드시 낮아지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부채 비율과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그러면 교수님, 뭐가 관계돼요? 이자와 관련이 됩니다. 뭐가 관련된다? 그럼 만약에 이자를 낮추면 그냥요, 정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5번을 안 하려고 했는데 5번이 기출이 나왔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자, 부는 그냥입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났습니까? 그러면 얘도 전환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돈을 많이 이 부채 비율을 낮춰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부채 비율을 낮춰야 돼요? 이자를 낮춰야 돼요? 이자를 낮추면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다시 갈게. 부의 레버리지 효과 발생했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났습니까?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얘보다 낮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부채 비율을, 돈 빌리는 걸 낮아더라도 요 상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냥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부채 비율을 낮춰야 돼요? 이자를 낮춰야 돼요? 그러면 정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5번이 예상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번이 뭐가 틀렸어? 가장 오는 거. 자, 안 되시면 뭐 프린트를 잠깐 봐도 돼요. 몇 번이 가장 옳을까요? 3번이 정답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지총조에 대한 그 순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이 되려면 총자본이 커야 돼요? 지분 수익률이 커야 돼요? 지분 수익률이 커야 되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부가 되는 건 거꾸로가 돼야 되죠. 그럼 총자본이 커야 돼요? 저당이 커야 돼요? 저당이 크고 3번이 정답이 되죠. 자, 아까 지총조 순서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꿀팁, 레버리지 효과는 위험 증가, 위험 감소. 증가해요. 무조건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글씨를 보지 마세요. 제 말 믿으세요? 자, 다시 갈게. 4번에 보시면은 중간에 글씨 읽지 마. 읽지 말고 레버리지는 그냥이야 위험 감소, 증가가 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레버리지 효과는 무조건 위험이 증가가 되겠거든요. 그런가요? 자, 지금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아까 거꾸로 된 거죠. 그럼 부채비율이 커지게 되면 자기 자본수익이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하락하죠. 잘 보세요. 자, 일로 와보세요. 그냥입니까? 이자가 큽니까? 따보세요. 마이너스가 났다. 그럼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런가요? 그럼 부의 지렛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에요.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책에는 잘 쓰셨는데 조금 학문적으로 너무 많이 써놓으셨어요. 요것만 좀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다시 갈게요. 지금 프린트 있어요? 따라서 출제 포인트, 따라서 지총저 세팅을 해야 되죠. 하실 수 있겠어요? 자, 레버리지는 그냥이야 위험 무조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커지면 정은 플러스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 하락 상승. 부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하락되겠죠. 그런가요? 중립적은 다 같아지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불변이 되겠죠.
그럼 중립적은 부채비율 변화는 자기점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못한다. 다 기출지문이에요. 자, 갑니다. 자, 갈게. 자, 계산은 그냥입니까? 내 돈을 내려야 됩니까? 내리고 수익을 올리죠. 그 다음에 상승분이 있으면 더하고 이자를 빼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이 제가 별표를 쳤죠. 5번 나올 것 같아요. 5번에 올해 나옵니다. 이거 진짜 나와요.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이걸 돌려냈거든요. 가볼게요. 봐봐. 여러분들 부는요. 칠판 보세요. 자, 따라서 이자가 크다. 따라서 마이너스가 났다. 35에서 40 마이너스가 난 거거든요.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그러면 부채비를 갖다 박아도 낮춰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죠. 부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전환이 무조건 안 돼요. 그럼 전환을 하려면 부채비를 낮춰야 돼요? 이자를 낮춰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집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이 돼요? 이자를 낮춰야 돼요. 이자를 낮추면 전환재수도 있다는 것까지 마무리하면 완벽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렛도과는 이 한 페이지로 가져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건 저자는 잘 쓰셨는데 너무 학문적인 접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기출 문제는 요거 한 페이지만 마무리돼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다시 갈게. 아까 계산을 따면서 내 돈 내려가요? 수익이 올라가요? 가격 상승 플러스예요? 그냥입니까? 이자를 뺍니까? 빼서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321페이지입니다. 프린트 좀 효과가 있어요? 반응 있으세요? 그 다음 주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팅.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 노트를 이제 드리는 게 처음에 이제 생각해봤어요. 이번 연도부터는 제가 그냥 노트로 해서 갈까 했는데 이게 기본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미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프린트는 프린트로 그다음에 교수님 교재로 그렇게 할게요. 화이팅 하세요. 그 지렛대 효과는 한 페이지로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 한 페이지에 다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 321페이지 보시는 뭐냐면 그냥요 투자의 위험을 알아야 돼요. 그럼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의 위험의 종류는 따라서 사금 법인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갖고 이제 문제를 이제 중간에 점검을 해볼 거예요. 자, 가보자. 그럼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투자의 위험. 그럼 투자의 위험의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 이게 시험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자만 따서 사금 법인류라고 했죠? 그래서 이따 프린트를 제가 중간에 좀 점검을 할 거예요. 사금 법인류. 자, 사업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통 임대사업을 하거든요. 그냥에 대한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수익성과 관련이 돼요. 수익성. 그래서 사업 자체입니다. 사업 자체.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시장, 그 다음에 운영, 위치적이라는 게 있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장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수요 공급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임대사업을 하려는데 공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변해서 그래요. 변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운영은 그냥요. 운영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로자들이 파업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건 중요한 건 따로 운영, 영업 경비라는 게 나와요. 영업 경비 변동. 그래서 영업 경비 변동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 위치적이 나왔었는데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럼 우리가 아파트에 만약에 29번지가 있고 30번지인데 건설회사가 아파트 부지를 샀는데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 좋아? 가까이서 좋아? 안 좋죠? 웃음을 잃었어. 자, 그냥요. 이건 사업 실패했죠.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금융 쪽이 지렛대 효과예요. 자, 금융 쪽은 자금의 융통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돈을 많이 빌립니까?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커지죠. 근데 그냥입니까? 이 위험은 증가합니까? 부채를 많이 빌려서 그러고요. 법이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법률적. 그래서 정책이 바뀝니다. 정책이 변화돼요. 그래서 갑자기 규제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인플레가 나와요. 넘겨보세요. 인플레. 넘겨봅니다.
자, 넘기시면은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구매력이 이제 하락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장점이라는 자체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때요? 물가가 상승,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돈 가지려고 그래요?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시험 문제가 안 나왔고 예전에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대출자 입장을 물어봤어요. 누구 입장을 물어봤다? 대출자. 자, 그러면 대출자가 프린트 이따 풀 텐데 우리가 1, 2월 달에 풀어봤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차입자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요. 갑돌이가 자 1억짜리에서 돈을 빌려서 애인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 원리금을 갚아나갑니다. 원리금을. 그럼 이제 만약에 원리금을 1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그냥 해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럼 100만 원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정금리로 하는 게 좋나요? 변동이 낫나요? 변동이 낫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따 제가 문제 대출자 입장은 인플레에 대한 위험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방지하려면 고정이 낫다, 변동이 낫다. 이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동성은 현금화가 잘 돼요? 안 돼요? 부동산은 높은 황금성이에요? 낮은 황금성이야? 낮은 황금성이죠.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우리가 금매로 내놓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현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는 손실이 가능성이 황금성이 위험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자, 다 풀지 못하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 다음 시간에 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2번 문제 1번하고 2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번, 2번. 2번. 자, 부동산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 오르는 거 1번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어요. 자, 이건 따라서 유동성이요.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아까 금융 쪽은 돈을 많이 빌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현금으로 전환 과정에서 시장 가치가 손실이 온다는 거는 이건 금융 쪽입니까? 이거는 유동성 위험입니까? 유동성 위험이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1, 2월 달에 풀었던 거거든요. 기출인데 장내 인플레이션 예상됐죠. 그럼 대출자는 어떤 거를 선호하겠어요? 변동을 선호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져갈 수 있겠어요? 있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출제위원 자격이 있는데 국민 자격증을 못 내서 민간 자격증을 낼 때 출제원들과 같이 낸 게 이거였어요. 아까 사업상 위험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사업상 위험은 자 어떤 위험이 있어요? 불러보세요. 시장, 운영, 위치적. 그럼 다른 게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건 민간 자격증 같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자 지금 분위기 안 좋아서 여러분들 321페이지 가시면 밑에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어요? 불러봐요. 시장, 운영, 위치적. 지금 찾셨습니까? 그럼 여기에 금융 쪽이나 법률 쪽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내가 사업장을 차려요. 그럼 누군가가 찾아오기 어려운 위치 있어야 돼? 아주 쉬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있어야지. 안 먹혀, 진짜.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게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 민간 자격증에 나왔던 거예요. 무슨 위치? 쉬운 위치, 쉬운 위치. 개인 터뜨렸다. 분위기 좋았었는데, 참. 무슨 위치? 근데 스펠링은 틀려요. 스펠링은. 그죠? 무슨 형? 시장, 운영, 위치적이 사업성의 위험이 들어가죠. 그럼 위치적이 다른 걸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위치? 시장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서 수익이 실현되지 않죠. 그 다음에 운영은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위치적은 절대적 위치야, 상대적 위치야.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요? 금융 쪽은 타인 돈을 많이 빌리면 아까 지렛대 효과 기억나시죠? 그래서 금융 쪽 위험이 증가해요.
근데 전액 자기 자본으로 간다면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금융시장 위험은 제거될 수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 아까 기억하십니까? 대출자 기억하십니까? 대출자는 고정을 원한다, 변동을 원한다? 변동을 원하겠죠. 그거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유동성 위험 기억나시죠? 자, 그냥입니까?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됩니까? 부동산 가치의 손실에 대한 황금성 위험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까 2번은 1번의 금융적이다, 유동성이다. 유동성이라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잡으시면 이 사금범인류에 대한 거를 다 잡아갈 수 있어요.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갈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